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북한이 한류 열풍이 엄청나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 20년 가까이 아마 이 북한에는 이 한류가 지금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저 또한 이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 드라마, 음악들을 다 이제 접하고 온 케이스죠. 아, 그래요? 아니, 저희 한국에서 북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네. 그런 거 그냥 말만 있지 못 본다. 왜냐면 총살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무슨 이번에 중고등학생인가요? 네, 큰 사건도 있어가지고. 신의주에서 이제 그게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고 2022년에 이제 북한이 제정하면서 네.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그 미성년자들이죠. 이제 사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좀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이제 남쪽의 한류 문화, 남조선의 이제 영화, 드라마, 음악을 접하면 본인이 보면 이제 5년 이하의 이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개인들한테 이렇게 유포를 하는 거잖아요. 나 봤는데 재밌어. 야 너도 봐. 이렇게 해서 유포를 하면 이게 이제 최고 15년.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복사하고 이걸 뭐 약간 돈벌이로 이용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계속 설파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형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법적 조항을 만들었어요. 딱 북한에서. 근데 이게 괜히 만든 게 아니라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90년도에 식량난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지금 한 압록강 두만강을 합쳐서 한 1,400km가 되는데 네. 거기엔 국경경비대가 거의 없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들어 이제 양동이 들고 이제 국경연선에 갔다가 그냥 중국 넘어가는 거예요. 네. 뭐 경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삼엄하지 않으니까. 근데 갔다가 돈 좀 벌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식욕, 수면력,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돌리는 건 좀 배가 부르니까 이제 문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보고, 듣고, 즐기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 초반에는 배고파서 갔다가 그 두만강 쪽인 이제 조선 연변 자치주니까 거긴 다 조선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한류 드라마 영화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좀 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나왔죠. 그게 이제 초반입니다. 한류 시작의 초반. 근데 북한에는 45년도에 이제 북한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 이 한류 문화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었어요. 헌법에. 북한 헌법에. 근데 이 한류가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 보니까 이제 2022년에 자 이제 한류 보는 거는 이렇게 처벌할 거야라고 이제 법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많이 퍼졌어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들어갈 때 뭐 CD 같은 걸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다 그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왜냐 90년도에는 CD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VHS, 각테이프. 각테이프. 그게 이제 영화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게 90분짜리가 이만한 거. 그래서 그거는 초반에는 보다가 많이 걸리기도 하고 좀 힘들었어요. 그냥 부피도 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CD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D 한 알판이라고 북한에서 하는데 알판. 요거 하나에 이제 영화 하나, 드라마 하나니까 그게 이제 20개씩 뭉태기로. 그게 이제 북한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DVD 블루레이예요. 그러니까 한 판에 24부작을 다 담는 거잖아요. 거다가 지금은 메모리, USB에서 넘어서 이제 메모리, 요만한 거 있잖아요. 저희 많이 쓰는 거. 그렇게 꽂아가지고. 그렇죠. SD 카드 중에서도 제일 작은 거.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지금 감추기가 쉽죠. 걸리다가 뭐 먹기도 하고, 진짜요? 뭐 삼키기도 하면 뭐 모르니까. 야, 아니 그럼 그거를 쓸 수 있는 기기들은 다 집안에 있는 건가 보네요. 북한도 CD를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요. 그 북한 영화, 드라마, 이런 음악들을.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기계는 다 있죠. TV나 있고. 조금 바꾸면. 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엄격하게 법으로 제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위협도 하고 이제 실제 보여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건가요? 멈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비트코인을 하는데 국가에서 제재를 해요. 그런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루트를 외국 뭐 계좌를 파던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던 해서 어떻게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의 뭐 다 그렇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젊은 층에서 이미 맛을 봤습니다.
영화, 드라마. 그리고 북한에서 만들어내는 음악, 영화, 드라마가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보는 수준이 미디어를 시청하는 이 시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보면은 이제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놨지만 이게 또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자, 5년, 10년, 뭐 최고는 이제 사형까지 한다라고 했지만 북한 청년들이 20만 명이면 다 봐요. 그럼 다 감옥 보내고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범견이라고 보여주기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1박 2일입니다. 복불복 게임. 나만 안 걸리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재수없게 걸리는 이제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도 아마 돈 없고 백 없는 친구들이면 그렇게 될 거예요. 걸려도. 그 돈 있고 백이 있으면 또 다 빠져나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 유성님은 그 북한 소식을 지금도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또 관련된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보기도 하고 이제 알게 모르게 북한 학과가 한국에 대학원이 많아요. 그래서 뭐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 아직 얼굴 공개가 안 되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북한의 현 실정들을 좀 많이 듣죠. 최근에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얘기 듣고. 작년에 이제 그 동해상으로 이제 배 타고 온 분들 중에 이제 그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좀 가깝게 지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북한의 뭐 요즘 상황 같은 거 이제 전해 듣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상황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워낙에 지역 그 차이가 커요. 예, 이게 뭐 대한민국처럼 뭔가 이동이나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흐름이 빠른 게 아니라 굉장히 지역 간에 이 닫혀 있어서 한 지역을 듣고 북한이 다 그렇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건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이제 좀 보급화가 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후차적인 서비스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 한마디 전하려고 기차를 7일씩 타고 다녔어요. 북한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화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신의주 쪽에서의 어떤 쌀 가격, 옷 가격들을 옛날에는 이제 달리기 장사꾼들이 전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화로 그런 것도 소통하다 보니까 뭐 이동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이 됐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먹고 사는 거는 개인이 어떻게 하기에 달려 있다. 정말 북한의 당과 수령만 믿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종당에는 굶어 죽고 내가 살기를 이제 바라고 눈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약간 편법을 발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법이라고 하면 혹시 뭐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어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모든 사람이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수가 한 명도 없어요. 북한의 주민들은. 근데 공장 기업서 북한의 정권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배급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 일을 해도 내가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장마당이나 다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근데 그걸 사업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도 5천만 국민 중에 다 사업 잘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 분 있고 못하는 그렇죠. 분 있고 북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같은 데는 내가 회사 나온 걸로 좀 해줘요. 하면 책임자한테 돈을 이제 주고 그 시간에 직장 안 가고. 그 직업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무조건 가야 돼요. 가야 되고. 왜냐하면 뭐 직장 안 가고 이건 거의 뭐 우리가 회사를 안 가면 우린 잘리잖아요. 근데 북한은 자를 수가 없어요. 내 그냥 평생 직장이니까. 그러니까 대신 혼이 나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면책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제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런 게 약간의 편법. 다른 걸 하는 것도 또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달러를 사람들한테 사서 그 돈 뭐죠? 환율 차이를 또 이렇게 자기가 수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죠. 쌀을 개인이 뭐 한 톤씩 싣고 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갖다 팔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죠. 그 직업을 막 이렇게 선택하고 정부가 정해줄 때는 그 사람의 뭐 적성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하는 건가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그 민주주의죠. 적성 고려한다니요. 하나 고려하는 건 있습니다. 배경. 집안 출신 성분이 딱 정해져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의사면 아들이 의사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좋은 데 가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노동자면 저는 노동자예요.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올라가기는 힘들죠. 그래서 내 앞날이 보입니다.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일을 그 생산성을 막 올리고 막 혁신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사실 막 네.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려면. 근데 그런 게 이제 시간이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일 10개 한 사람도 100만 원 받아가고 일 하나 한 사람도 100만 원 받아가니까 누가 헌신적으로 하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세뇌 교육으로 정신 교육으로 사람들한테 시키지만 이제 더 이상 지금 70년 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먹히죠. 네, 초반에는 그게 돼가지고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력이나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윗돌았잖아요. 그건 이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이제 교육시켜서 사람들이 정말 뼈 빠지게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평균 그 수명이 60세, 70세밖에 안 돼요. 젊었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젊은 세대는 그렇게 안 하죠. 안 해요. 부모 세대 이제 본 거군요. 저 봤죠. 근데 그렇게 봤는데 너무 찌질하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아버지가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세끼 먹을 쌀이 없어요, 집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근데 옆집은 아버지가 이렇게 일 열심히 안 하는데 장마당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그 집은 잘 먹어. 집에서 기름 냄새가 나. 그럼 애들은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냥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장마당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떤 시장이 이렇게 존재하는 건가요? 이게 장마당의 역사가 좀 있는데 북한이 이제 농민시장이라고 해서 1960년도에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개인이 뭔가 물건을 주고 팔고 이게 안 되게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농민시장이라고 우리나라처럼 약간 5일장 같은 건 열어졌어요. 60년대. 그래서 농민들은 만약에 집에서 텃밭에서 기른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을 팔고 거기서 이제 물물교환식으로 되게 작은 시장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게 이제 진화 발전하면서 90년도에 고난행군 배급을 안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농사꾼이에요. 근데 쌀은 좀 있어. 근데 다른 게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쌀을 가지고 그런 농민시장에 나가서 저기 옷 좀 하나 주세요. 물물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이게 완전히 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거를 그냥 메뚜기장이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많은 데서 팔다가 안전원 경찰이 오면 다 물건 싸들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메뚜기인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오면은 다 도망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이어졌는데 정부 당국에서도 이게 장마당이 없으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03년에 법을 제정을 해서 시장을 열어줬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장사해라. 그래서 국가에서 시군 단위로 장마당 매대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딱딱딱 정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시장이에요. 네, 딱딱 본인 매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고 어느 정도는 국가에 바쳐라. 근데 북한이 원래 세금이 없어야 될 나라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세금이 없거든요. 무상교육, 무상의료잖아요. 근데 장사해서 얼마 정도는 한 달에 20만 원씩 뭐 이렇게 바쳐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게 수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장마당이 지금 400개가 넘어요, 북한에. 전국적으로. 그럼 규모도 상당한 거네요. 네, 상당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에 그 계산을 한 게 있어요. 리포터로 나온 게 있는데 보고서에 400개가 넘는 장마당에서 하루에 걷어들이는 북한 주민들 장사하는 분들한테 걷어들이는 이 돈이 쌀로 환산했을 때 600톤에 달하는 살 수 있는 하루에? 하루에. 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게 다 어디로 가냐? 김정은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가만히 그냥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리세 같은 걸로 받는 거네요. 그렇죠. 지주예요. 지주네요, 진짜. 네, 지주 자본가 때려 죽이자 해놓고 지가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와, 저도 오늘 보고 많이 놀랐는데, 이게 지금 신의주 수해 복구 가가지고, 이번에 그 7월 말에 나타난 그 대홍수 그거 말씀하시죠? 맞아요. 어린애들 그 학교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 김정은이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어린애들이 제가 보기에도 얘네 한 7, 8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팔뚝 보세요. 거의 허약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애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본인이 먹고 뒤에 이렇게 뚱뚱한 애가 앉아 있고 앞에는 이게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북한의 현실을 딱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여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안타깝네요. 지금 경제 상황은 이렇게 장마당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점점 그 북한의 경제적인 삶은 어려워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시대나 아니면 북한 정권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북한의 자국 내 경제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북한은 중국이랑 친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죠. 왜냐하면 국경을 1,400km를 맞닿아 있고 거기에 수많은 관문들에서 경제적인 것들 들어가 나갔다가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김정은이 러시아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 폭탄도 국경은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제일 꼭대기에 굉장히 좁은, 그러니까 거의 뭐 얼마 없어요. 딱 그 닿는 부분이. 그러다 보고 지금 중국이랑 거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국에서 물품이 많이 나와야 북한 자국 내 시장의 가격이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다면 자생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북한에서 자급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수입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중국산이에요. 우리도 중국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 중국산이 적게 나오면 북한의 모든 제품들의 가격대가 올라가죠.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걸 사서 소비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쌀이나 뭐 모든 생활 물품, 식량. 국내에 생산하는 건 거의 국내 사람들이 못 먹습니다. 그건 다 군량미라고 해서 군대들한테 가고 위에 중앙당, 평양 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자국 내에 생산되는 제품들이나 곡식을 못 먹어요. 다 수입산에 의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근데 이제 그 코로나로 또 2년 3년 동안 아예 닫혀 있었고 지금은 또 중국이랑 등을 돌리면서 중국이 뭔가 원조 지원 뭐 교류가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나 보니까 더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왜 중국하고 관계를 안 좋게 가져가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거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던데 이제 중국은 북한을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줘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예요. 자기 말 들으라고. 네. 죽을까 하면은 조금 져서 정말 생명 유지만 해주는 형태예요. 중국은 정말 중국이 그 큰 대륙이 북한 마음만 먹으면 개발하면 그 조그만 나라 바로 해버리죠. 근데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한 만큼만 공급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 20년 동안 누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좀 더 해주면 우리도 야 너네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그걸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 차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협상을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얘네랑 접고 한번 러시아랑 해보자. 근데 러시아 또 본인들이 필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딱 요 때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길어지고 있고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쟁 물품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요구 조건이 딱 들어맞다 보이니까 이제 러시아랑 조금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뭐 주고 받을 게 있으니까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 거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가져가냐면요. 나무까지 북한에서 중국이 수입해 가요. 북한 나무 없거든요. 이제 없어요? 그럼 벌거- 산악 지역 아니에요? 네, 벌거숭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중국에 팔아먹다 돌, 철, 나무 바다에 나오는 거 다 팔아먹었어요. 지금 한 20년간. 그렇구나. 없어요. 그리고 강상권 같은 것도 중국이 아예 단독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그냥 다 파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하자원 뭐 모든 뭐 다 가져가고 이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게 조금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얘기 들을 때 이제 요즘에 그 보면은 1대1로라고 해서 막 중국 저쪽으로도 보면은 막 그쪽에 돈 빌려준 다음에 스리랑카 뭐 이쪽에 맞아요. 네, 본인들 돈 주고 아예 100년 임차하고 그러잖아요. 광산권 항구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게 또 되게 논란이 돼서 그게 뭐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거냐 결국엔 다 가가려 하는 거 아니냐. 큰 그림이죠. 그러면은 그렇게도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그 전후에 되게 많은 또 지원도 받았잖아요. 네. 막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근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우리를 좀 중국하고 좀 다른 포지션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딱 갈라지잖아요. 이제 공산권인가 그렇죠. 예. 이게 에치스 라인이라고 네. 제가 들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순간 이제 공산권이 내려오니까 지금도 이제 대만
맞아요. 한국, 일본 여기가 이제 딱 그 경계선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요거를 유지하려고 미국은 아마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본주의를 수호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급한 불은 북한이 아닌 거죠. 일단 대만 문제부터 해결해야 네. 그 다음에 뭔가 뭐 북한으로 넘어간다던가 이게 이제 라인이 내려올 텐데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저는 미국이 한국의 어떤 원조라든지 지원, 미군, 주한미군 이런 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은 북한도 만약에 그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미국하고 좀 관계를 개선해서 네.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한테 조금 이렇게 좀 얘기 좀 하고 좀 진전해보자 이런 건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은 미국과 관계 개선하려고 90년대부터 노력했어요. 그래요?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네. 특사를 뉴욕으로 보내고 한국 배제시키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일 때. 네. 그래서 사실 그때 5차 회담인가요?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껴서 이제 그 5차 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거 결과물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끊임없이. 김정은이 트럼프를 왜 만났겠어요? 왜 2번이나 만나서 3번이나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겠어요. 북한은 끊임없이 유엔 제재를 풀고 미국과 관계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죠.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절대. 그리고 김일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중국 믿지 마라. 진짜요? 진짜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와. 그리고 북한의 외교의 방식은요, 자주 외교예요. 누구와 손을 잡고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외교를 펼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더 북한을 깊이 들여다보고 공부하면은 아는데 북한은 미국과 관계 개선하려고 끝없이 노력했어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까지도. 근데 왜 그런 거지 그러면? 근데 이제 뭐 핵을 포기하냐 마냐, 누가 주냐 마냐, 누가 더 많은 걸 가져가냐 이거에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적중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 파경을 맞이했는데 저는 트럼프가 되면은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 트럼프랑 그 진짜 김정은이랑 싱가포르에서 잘 될 뻔했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떻게 하다가 엎어지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처음 만나서 우리가 이제 인사 나누는 것처럼 소개팅 하고 네 이제 너 이런 사람이구나 소개팅 했죠.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는 약간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야 너네 집 몇 개야 재산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밀린 거죠. 기싸움에서 밀리고 북한이 또 많이 내줬어요. 초반에 영변 핵실험장 폭파했습니다. 심지어 외신들이 들어와서 다 찍었어요. 그게 뭐 앞부분만 폭파했다, 뭐 거짓말이다, 쇼다. 사실 그런 걸 떠나서 북한이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라고 이제 좀 열어준 거는 나름 그들은 양보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보리, 뭐 제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빡돈 거죠. 그래서 노딜로 끝났는데 또 지켜봐야죠 어떻게 될지. 네. 그 한편으로는 막 김정은이 너무 독재자이고 너무 잔악무도한 행동도 많이 하고 잔인한 행동도 하고 그래서 막 소시오패스다 막 이런 뉴스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국제정세나 이런 거는 잘 읽나 보네요. 소시오패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 고모부 죽였잖아요. 맞아요. 이복형 죽였잖아요. 미친놈은 아니잖아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약간 광희군처럼 약간 광인인 거예요. 미친놈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권력을 잡으면 그런 미친 행보들을 많이 보이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변을 피바다로 만드는 그런 건데 김정은은 똑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나름 그거는 본인이 싱가포르에서도 노딜을 끝난 게 본인의 자리를 양보 안 하려고 최대한 본인의 자료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의 경제력으로나 이런 세계사의 인식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변화를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뭐 진전이 없는 건데 저는 김정은이 본인의 이 독재의 맛을 단단히 보고 있다.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분량이 하루에 60톤씩 생기는데.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과도 관계 개선하지만 내 자리는 공고히 하겠다 이거. 야, 그거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와닿는 게 그 미국도 중국하고 되게 관계가 좋았는데 시진핑 주석으로 되면서 이게 시진핑이 이제 미국을 막 넘어서려고 막 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괘씸한 것도 있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경험했으니까 김정은이 또 막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독재자의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냥 나라만 부강하게 하고 그 이익은 또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이런 거 측면이 있다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김정은이 초반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만나기 전에 네. 시진핑 만나고 간 거 아세요? 기차 타고 가서 시진핑 만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1대1 수업을 받은 거예요. 너 가서 밀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교회 과외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전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했던 대로 그대로 답습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미국과의 어떤 진전이 없죠. 트럼프는 완전히 중국 배척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았을까. 야,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한편으로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평양하고 다른 지역하고 네. 격차가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평양까지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네. 북한 살았는데 평양을 못 가봤어요. 평양에 온 어, 친구들. 그러세요? 네. 어디 계셨어요? 그러면? 저는 함경북도 해령시라고 이제 제일 위 평양에서 제일 떨어진 곳이에요. 네. 저희가 제일 많이 가본 게 함경남도 함흥까지밖에 못 가봤어요. 함흥차사. 네, 함흥차사, 함흥냉면. 함흥냉면. 네.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원산까지 가봤습니다. 음. 동해안 지방으로 이제 거기는 이제 야영을 간다고 보내줘가지고 갔고 평양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평양의 삶이 어떤지 제 눈으로 못 봤습니다. 이제 들은 얘기는 굉장히 많죠. 네. 일단 평양은 이제 특별 시민권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민권이라고 따로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마 여기 남인희 씨도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평양 시민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공민권, 공민증이라고 해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라는 공민증이 있어요. 네. 그거 플러스 평양 사람들은 시민권이 따로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 평양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뭐 그래요. 국가가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두 개 맞아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진짜요? 그러니까 북한을 볼 때 평양, 북한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완전 다른데 다른 곳이에요. 그 막 개성이나 신의주 이런 데도 못 들어가요? 그런 데는 갈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평양급이 아니에요. 아니죠. 개성도? 거기는 이제 경기도예요. 아. 경기도고 이제 우리가 서울이면 이제 평양인데 거기는 쉽게 못 들어가는 길에 다 그 체크 포인트 초소가 이제 뭐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다 이제 신분증 보이고 들어가야 되고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평양에 가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촌이 여기 사는데 결혼식을 해요. 그럼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통행증을 신청을 합니다. 내가 지방에서 살면 개성에서 살면 신청을 하면 여기서 그래 그 사람 확인됐어. 이 집 친척 맞아. 왜냐면 족보가 다 있으니까. 그럼 확인증을 딱 찍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확인증에 증명서에 8월 오늘 20 뭐 며칠이면 21일부터 25일까지만 머물 수 있다. 그 날짜 벗어나면은 벌금이나 처벌이 매겨져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만 딱 방문하고 나와야 돼요, 빨리. 평양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되는 곳이고 평양 인구 200만으로 딱 제한했어요. 와. 이거는 이제 김일성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인구가 더 줄어들거나 더 많아지면 이 도시를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 인프라가 수용을 못하는군요. 못하죠. 물, 불, 뭐 전기. 그래서 200만이 모자라면 지방 사람들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북한에 약간 그런 거 요즘에 수해났잖아요. 그러면 수해난 사람들 평양에 임시학교 이런 데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평양 뭐 만약에 거기 살면 그 사람들 평양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만 밑으로 떨어지면 들어 올려요. 그러다가 많아지잖아요, 인구가. 그러면 추방이라고 해서 진짜요? 해외 밖으로 쫓아냅니다. 살던 사람을? 네.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들 중에 뭐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사람들은 추방. 와. 해서 저 밖으로 다 나갑니다. 저도 이제 추방 가족에 정말요? 껴있는 그런 사람들은 평양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끝으로 보내요. 그래서 딱 유지를 합니다. 인구수를. 그래서 이제 해외 사람들이나 대한민국에서 이제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의 변화들이 뭐 인구 변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그 선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딱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럼 평양 내부에 들어가면은 잘 살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평양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뭐 요즘에 많이 건설 많이 하잖아요. 북한이 아파트 건설. 그런데 보면 아파트 보면 막 좋은 데는 유럽풍 아파트 이래가지고 거기 막 40평대 이런 아파트들은 진짜 좋대요. 안에 뭐 빌트인으로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외곽으로 나오면 아직도 아파트인데 아궁이에다 불 떼는 데 있어요. 아파트인데. 네. 온돌장 깔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요직들 앉은 사람들은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매 주마다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가 공급으로 나온대요. 평양에서 요직에 있던 사람들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군에서 장성으로 은퇴하면 그 장성들이 사는 단지가 따로 있대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경비선.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좋은 단지 들어가려면 거기 입구에 그 뭐 가드 있잖아요. 딱 그거처럼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 살고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고.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처참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큰 혜택을 누리니까 이 체제를 깨고 싶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이 독재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서로끼리 이렇게 끌어안고 이거를 지킨다라는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 죽으면 저기 망하지 않겠냐 이런 시선으로 보는데 그건 되게 단편적인 거고 김정은이 유사시에 어떻게 할지를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플랜을. 네, 그래서 김주애 같은 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슬슬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김정은의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조직을 이 나라를 본인들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변화를 최대한 안 가져가죠.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그걸 유지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더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유사 이런 붕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변화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것이다. 그걸 대비한다. 이런 시선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정은 하나 없어진다고 저 나라에 큰 변화가 있을까? 그 밑에 권력자들은 아마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북한을 계속해서 공산화 독재 국가로 운영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명분은 좀 사라지겠죠. 백두혈통 이게 이제 없으니까 좀 어렵긴 한데 김주애는 또 백두혈통이니까요. 그 김정은의 아들이 없어요? 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농구 선수 로드먼인가요? 네, 로드먼이 가서 이제 본인은 봤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걔는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걔가 또 안 나오니까 뭐 요즘에는 뭐 걔가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걔가 뭐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김주애를 그 정도로 앞에 내놓는 거는 그건 후계자 수업이라고 저는 봐요. 무조건. 왜냐하면 12살. 김정일도 1972년에 공식 석상에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어요. 그럼 지금 몇 년? 30년, 20년 넘게 따라다녔어요. 아버지를. 그러면서 후계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한테는 저 사람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이다라고 정말 자연스럽게 나무 자라듯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김주애도 아마 그런 작전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본인 아버지가 갑자기 내경색으로 죽으니까 갑자기 뜬금포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정리가 안 되니까 뭐 고모부도 처형하고 뭐 여러 보내버리고 그리고 본인의 이 지금 권력을 가지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기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은 그런 걸 겪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좀 한 10년 내다 봅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지금 그러면 걔 14살이면 24살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그 나이 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건 없나요? 그 남자 여자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없나요? 커요, 북한이. 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북한은 항상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게 해요. 쓰레기 풍선 보내고 이런 것도 기존에 없었던 북한의 행보예요. 네.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계속 남자만 했단 말이죠. 김정일, 김정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아마 김주의 여성을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아니면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아직 남존여비의 이 어떤 그 봉건적인 시선들이 너무 세요. 여자가 뭐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구시대적인 시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주애가 올라오면 어린애인데다가 여자니까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탈북민들 가운데서도 이게 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네요. 어떤 분들은 이제 김주애는 여자로서 최고 자리에 섰더라도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인정을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데타는 북한에는 주민들이 봉기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어요. 정말 불가능한데 쿠데타는 이제 권력 다툼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력을 가진 자와 뺏길 자들의 어떤 다툼인데 그거를 10년 뭐 앞으로 20년 동안 김정은이 다 교통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주애가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그 밑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쿠데타의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요즘에 북한 주민들의 시선이 어떠냐면 누가 올라가던 똑같아. 그냥 그걸 거야. 야. 포기 상태네요. 네, 포기예요. 젊은 친구들 특히나. 아니 김정은이 올라가든 김주애가 올라가든 이설주가 올라가든 나라의 변화가 이게 있겠어. 너무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누가 되든 똑같아. 똑같아. 그냥 눈 돌아가게 나만 잘 살면 돼. 이 주의예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올라가든 김주애 오빠가 올라가든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 큰 변화가 없을 거고 기대가 없어요. 실망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쿠데타 이런 거는 우리의 어떤 바램적인 시선이라고 봐요. 그럼 너무 좋죠. 북한의 변화, 쿠데타가 일어나면 너무 좋죠. 네, 하지만 그건 우리 너무의 희망적인 사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 김정은 이럴 때 좀 바뀔 때는 좀 기대가 있었나요? 기대가 있었죠. 김정일이 됐을 때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때까지는 북한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김정일이 3년 동안 유훈 통치라는 걸 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 자리를 내가 어떻게 바로 이어받냐. 3년 동안 공개 행보를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비상계엄령이 내려져요. 3년 동안.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앞으로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1997년도 1월 1일 날에 김정일이 다박설 초소라는 이제 조그만 제일 앞에 있는 이 남쪽과 제일 맞닿아 있는 초소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의 어떤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2000년에 뭐가 이루어졌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만납니다. 북한 주민들 통일이 정말 되는 줄 알았어요, 다들. 진짜 이제 원하긴 하나요? 원하죠. 그러니까 누구 쪽에 누가 뭐 먹히고 이게 아니라 하도 어려우니까 변화를 요구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떤 뭐라도 빨리 바뀌어라. 요즘엔 심지어 야, 전쟁이라도 좀 나라 이 말 하고 앉아 있어요. 전쟁 나서 뭐 누가 죽던 누가 살던 변화가 좀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그 기대에 또 못 미치게 변화들이 쭉 일어납니다. 남쪽에 금강산, 개성 뭐 이런 데서 막 관광 일어나고 엄청난 지역 물자들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이 보내온 쌀이라고 해서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냥 막 들어왔어요. 그때 막 콘돔도 막 오고 막 그랬어요. 우리는 써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게 막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기대에 많이 찼죠. 근데 한국이 정권 바뀌고 노무현 정권까지 이제 그게 이어져요. 근데 이제 막 될 것처럼 될 것처럼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거기서 또 멈춰요. 변화가 없어. 그러다가 김정일이 핵실험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안보리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그렇지만 조금의 희망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정일이 2011년도에 죽죠. 12월 달에.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잡습니다. 쟤는 좀 다르겠지. 쟤는 젊은 애고 해외에서 유학도 했대. 스위스에서 스키 많이 탔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얘는 더한 거예요. 더 탄압하고 사람들 억압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감이 없어요. 사실상 북한 주민들도. 그리고 이제 북한도 시대가 바뀌었어요. 90년대 그 어려움을 겪은 시대가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인데 그분들이 이제 60대예요. 그럼 이제 북한이 그 나이 때면 남성분들이 이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는 제 세대거든요. 그때 태어나서 그때 그 시기를 겪은 세대. 그 세대는 뭐냐?
완전히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학습이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국가의 부름과 어떤 국가를 위한 헌신 이런 게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청년들 잡는다고 그런 법을 또 만들어냅니다. 신세대들도 태어나서 학교를 가잖아요. 네. 근데 또 거기서 교육이 뭐 주체사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세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와서 엄마 나 오늘 이런 거 배웠어요. 이러면 아버지 어머니 좀 더 첨가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제 세대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애들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그렇게 오잖아요. 아 아버지 원스님이 최고야.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은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먹고 사는 거 너 셈세기 빨리 한수 배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교육이 안 따라가져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와.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던 집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있는 시간과 그게 영향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나라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00% 이제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고 북한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만세, 집에 들어와선 돌아앉아서 내 살궁리 찾고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어요 DNA가 사회가. 그 아까 그 신의주 대홍수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그 김정은이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울고 열광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분위기. 네, 왜냐하면 만약에 사회 실험도 있잖아요. 5명 이상 하늘을 쳐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분위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2,500만 중에 아직까지 충성심이 100으로 차 있는 사람들이 반은 아니어도 뭐 20% 30%는 있죠. 그쵸. 그럼 김정은이 오면 그런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그럼 막 만세 부르고 울고 이러면 그게 북한이 원하는 상이잖아요. 그럼 그 분위기가 타여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게 2012년 12월 달에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운구 차량이 이제 평양 시내를 쫙 가는데 엄청 춥잖아요, 평양이. 북한이. 그러면 이제 운구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패딩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이렇게 추우니까 막 눈이 이렇게 내리고. 근데 아마 자료 영상도 있겠지만 김정은이 이렇게 운구를 잡고 있는데 막 눈이 엄청 내린단 말이에요. 평양 주민들이 이제 쫙 서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충성분자라고 해요. 북한에서 충성분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 가시는 길 춥지 말라고 본인이 옷 입었던 거 이렇게 벗어가지고 도로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얘 뿌리니까 눈치 보다가 야, 안 뿌리면 안 돼. 이거 나중에 찍힐 것 같으니까 나도 뿌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어제 산 패딩이거든. 이 비싼 거야. 아 뿌리기 아까워. 근데 다 뿌리고 있어. 막 이렇게 쌓여. 그럼 다섯 뿌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어딜 가든.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또 좋은 거 주워 입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울고 불고 하잖아요. 한두 명이 해요. 아 정말 그 사람들 충성심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신기하게 한 200명이 울잖아요. 나도 울음이 나와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 있죠. 네. 저희도 군대 가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군대에서도 약간 이런 그 집합 문화 같은 게 있으니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니까요. 만세 부르고 있고 나도 맞아요. 약간 조종당하는 느낌으로다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직장 생활에서도 약간 꼰대 문화라고 해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도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MZ 세대라고 해서. 네. 근데 그때도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막 주말에도 막 그 자기 사장님이나 상관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심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승진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세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걷어다가 야 좋은데 있게 해줘, 뭐 공급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열강해주고 이러면은 또 얘가 베푸는 게 있어요. 야, 그 최근에 저희 그 경기도지사였나 하나 되게 쇼츠로 되게 화제가 됐던 영상이 네. 그 라면을 누가 이걸 끓여와 요즘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 시간에 일하라고 걱정돼서 그런 얘기에서 되게 열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질타성으로 발언하기 전의 모습
그런 게 이제 많이 나타나는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게 북한의 그런 거라고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게요. 아까 비교가 좀 다르긴 한데 그분은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완전 180도 다른 거죠. 북한은 나한테 이렇게 해. 그래. 그럼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요. 이거니까 완전 180도 다른 양상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혹시 젊은 엘리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서민들 말고 젊은 세대 말고 그 젊은 세대 중에서도 엘리트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좀 이렇게 반발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없을까요? 근데 이게 다 젊은 엘리트가 북한의 기득권이죠. 기득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엘리트들도 북한의 어떤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고 이거에 대한 변화를 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얘네한테 주는 혜택 굉장히 많아요. 해외 나갈 수 있는 유학 보낼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뭐 몇 명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중에 제가 아는 친구도 뭐 북경에서 이제 유학하다 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북한의 변화가 있으면 본인의 이 권력 기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라는 걸 본인들도 깨닫고 알아요. 남쪽 드라마 본인들도 봅니다. 재밌는 거 알아요. 하지만 거기서 그냥 소비하는 걸로 끝납니다. 뭐 정신세계가 바뀌고 어떤 엄청난 변화로 이 사회를 내가 뒤집어 엎겠다. 이거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엘리트층은 일단 북한의 기득권층이고 그 혜택을 대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심지어 내 자손까지 받을 거라는 믿음과 보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큰 변화를 가지고 올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세조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먹물 뿌리는 네. 그런 것들은 실제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그건 봐요. 저도 이제 충격적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그거는 이제 북한 그 내부 영상이라고 한 거죠. 그게 공개는 됐더라고요. 공개는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약간 애매한데 그 북한 안에서 그런 어떤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해외 밖에서 그때 뭐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하고 그거는 해외 밖에 있는 저항 세력이에요. 북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저항 세력인데 그런 것들은 많죠. 우리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저항 세력인데 북한 내부에서 그런 걸 하기에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진짜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고 듣는 질문 중에 북한 왜 변화가 없냐? 야 북한 사람들 바보냐? 왜 너넨 들고 일어나질 않냐? 뭐 이렇게 밟히는데 야, 지렁이도 밟으면 끔찍하는데 너네는 지렁이보다도 못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북한 사회를 조금만 더 이해하면 북한은 연좌제가 아직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들이 잘못하면 아빠도 벌받고 아빠, 내 자식, 뭐 와이프, 사돈의 8촌까지 다 끌려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념을 가지고 북한 사회 변화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해도 내 하나 죽으면 어떻게 내 뜻을 펼치려고 하다가 이제 숭고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내 자식, 내 가족, 아버지, 엄마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제 시기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목숨 내걸고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의 목숨으로 그 본인의 여정을 끝마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식의 자식도 아버지가 그런 활동하면은 2대, 3대, 4대 계속해서 그게 따라가요. 내가 죽어도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혹시라도 살아있는데 내 자식의 자식도 할아버지가 그런 잘못이 있다라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걸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뜻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철저하게 내가 이걸 해서 북한 사회가 종말한다. 이러면 내가 하죠. 근데 그런 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에는 어렵죠.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다. 네. 140kg 초고도 비만이라고 맞아요. 해서 뭐 고혈압에 당뇨 관련이 있어서 일찍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아까 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김주애가 한 10년 네.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이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믿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력이잖아요. 내력 못 숨기잖아요. 뇌경색부터 시작해서. 네, 김일성부터가 내경색이에요. 네, 그리고 김일성이 그 옛날 영상 찾아보면 여기에 이만한 혹이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안 보이게 계속 찍거든요. 근데 해외 영상 같은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암덩어리래요. 그러니까 혹이 다 암이잖아요. 이게 안으로 번지냐 밖에 번지냐가 맞아요. 되게 뭐 내성이야 뭐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집안이에요. 김일성 때부터가. 네. 김일성도 갑자기 이제 맞아요. 죽었고. 일찍 네. 젊은 나이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랑 동갑이거든요. 42년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42년생들 어르신들 뭐 그렇죠. 양녕원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 가면은 많이 계실걸요. 네. 아직도 정정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이 빨리 죽었어요. 2000년 초반에 죽어요. 2011년. 11년에 죽었죠. 네. 그러니까 내력이에요. 김정은이 할아버지를 좀 많이 닮은 구석이 있어요. 보면. 그게 초반에 이제 북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할아버지의 이미지들을 많이 연출을 했어요. 닮아서. 네, 닮아서 옷도 그렇게 입고 맞아요. 모자도 그렇게 쓰고. 근데 사실 이 체격이나 이런 것도 할아버지는 못 따라가지만 굉장히 살이 많이 찌고 불편한 구석들이 많아요. 그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많이 찌면. 근데 그래서 그때 수술 받고 다리 쩔뚝쩔뚝하면서 중앙대 학대에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누가 봐도 혈색을 봐도 알아요. 그리고 그때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할 때 우리나라 이제 기자들이 거의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그때 자리가 되게 협소해가지고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숨을 굉장히 가빠르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호흡에서 일단 건강이 좀 불편한 것들이 느껴지더래요. 땀을 많이 흘리고 호흡이 굉장히 가빠롭고 그 섹섹한 그 소리 나고 젊은데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는 누가 알겠어요. 본인도 모르는 건데 그거는. 그래서 건강이 안 좋고 요즘에 보면 얼굴에 이런 이렇게 막 그 검버섯 같은 게 이렇게 생겨요. 근데 지금 40대 초반이면 그렇게 생기는 거는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정도 건강 상태면 아마 지금 병원 들어가서 빨리 검사를 받거나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나겠죠. 한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 몇 년이니까 2012년부터면 12년 동안 지금. 그리고 또 되게 공포도 있을 것 같아. 내 자리를 혹시 누가 막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의심도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독재자들이 모두 겪는 뭐 숙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림자같이 계속 네, 쫓아가는. 옛날 왕들도 다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도 의심하고 죽이고 했으니까 그건 똑같겠죠. 그러면은 혹시 김정은에게 조금 이상이 일찍 생기면 혹시 뭐 김여정이나 이런 다른 세력이나 후계자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미 김주애를 일선에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얘를 데리고 뭐 국방, 뭐 경제, 뭐 어디든 다 애를 지금 같이 동행을 하는 거 보면 얘는 확실히 1인자. 그래요? 네, 후계자예요. 근데 잠깐 또 등장을 했다가 안 했다가 최근에 네. 또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에 그 작년에 8월 달에 온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한류 3법 중에 청년 사상 교양법이라고 만들어졌는데 그게 청년들한테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만들어낸 법 규정이에요. 거기에 뭐 여성들은 머리를 어떻게 기르지 말아야 되고 옷을 어떻게 입지 말아야 실수로 되고 입지 말고 오빠 하지 말아야 되고 한데 김주애가 조선중앙 TV에 나왔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법조항을 걔가 다 하고 있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아니 지 딸은 시키면서 맞아요. 왜 우리는 하지 말라 이런 불만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서 북한도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좀 살피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옆에 제 명품 다 입고 머리 이상하고 하지 말라. 근데 예뻐 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뭐 하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북한도 약간 눈치는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김정은이 손잡고 다니고 옆에 앉혔거든요. 근데 뒷자리에 앉히더라고요.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약간의 대중들이야 또 잠깐 그러다가 이제 마니까 그럴 땐 또 이제 이게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면서 그 밀당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김주애가 나온 지가 한 2년 됐을 거예요, 이제. 이 정도로 계속해서 미디어에 등장시키고 모든 중요 행사에 동행한다는 거는 얘는 후계자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무슨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등장했는데 김여정이 되게 깍듯하게 인사했다고 김주애한테. 김주애한테 봐봐요. 조카인데 새파랗게 어린 조카한테 인사하고 그것도 공개 성상이고 거기에 지금 카메라 다 돌고 있고 북한의 주요 관리들이 다 있는 데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부터가 이렇게 해야 뒤에 애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집안에서도
김주애를 인정하고 얘는 공식 후계자라는 걸 말을 해줘야 뒤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 얘는 이제 후계자보다 우리 쟤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방향을 잡으니까 그건 다 계산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 김여정하고 김주애를 다음 후계자로 막 이렇게 보는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에서 볼 때 그 김정은이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면서 진짜 고모부나 집안 사람들을 막 투청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김여정도 제거 1순위다. 그렇죠. 그래서 더 깍듯하게 하겠죠. 진짜요? 네, 왜냐면 저기 무서워. 고모부 누구죠? 장성택은 굉장히 싸가지 없게 굴었어요. 돈도 되게 많았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이제 많이 북한 경제를 잡고 있었으니까 중국이랑 완전 친해서. 근데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박수 안 친 것 때문에 우리 막 죽었다 그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태도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보여주잖아요. 공식 석상에서. 근데 까박까박 졸고 있고 김정은 나오는데 박수 안 치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모습이 미디어에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수 안 쳐서 너 장성택 될래? 막 이런 농담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 범절 태도들이 그렇게 이어지니까 김여정은 지금 불안할 거예요. 자기 오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자기는 지금 권력 기반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뭐 중앙당 제1부부장이라는 게 사실 뭐 대남 선전 뭐 이런 거에 담당하고 있는 직책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북한의 뭐 총리보다도 못한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 본인이 이제 제일 빨리 처단될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고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않을까. 야, 그렇군요. 권력 앞에서는 이모 뭐 가족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 역사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 아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긴 하셨지만 딱 이해되게 4대 세습은 정말 이루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북한 체제 한 10년 남았다 그래도 계속 그 얘기 나와요. 2000년 초반부터 그 얘기고 맞아요. 북한의 붕괴설, 북한의 뭐 어떤 변화 이런 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자 우리가 정말 희망적인 사고로 볼 때 그런 거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은 이미 3대 세습도 이렇게 70년 한 게 지금 9년 대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일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갱신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김정은이 최근에 그 연설에서 뭐 주민, 어르신, 뭐 텔레비전, TV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맞아요. 남한식 표현 쓴다. 이런 것들은 실수일까 아니면은 뭔가 좀 큰 변화가 있는 걸까? 근데 김정은도 지금 40대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MZ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제가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요 정도 되면은 MZ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막 거의 마지막. 네, 마지막에 네. 턱걸이 했잖아요. 네. 81년, 2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사실 새파랗게 어린 거죠.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김정은만 아니면 그 주변에 권력을 가진 어떤 기간만 인터넷과 어떤 이 외부 세계를 접한다고 하더라고요. 접하겠죠, 당연히. 뭐 김정은 뭐 삼성 뭐 Z 플립 쓰고 뭐 아이폰 쓰고 하는 거 보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가 생각이 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네. 남쪽의 어떤 문화, 뉴스 계속 보겠죠. 보면서. 네, 왜냐면 모니터링 계속 하니까 자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네.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제일 많이 썸네일에 보면 계속 김정은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그 정도로 다 보진 않겠지만 주요 이 미디어 뭐 KBS, MBC 이런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하겠죠. 장군님, 자 오늘 장군님 소식 나왔습니다. 보여주겠죠. 그럼 그런 것들 봤을 때 이게 10년째 이렇게 쭉 모니터링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게 남쪽 드라마 말투를 그러니까 검열하는 경찰이 어린애한테 와가지고 북한 사투리는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야, 밥 먹었니? 네 어제 뭐 먹었니? 이렇게 이제 이게 북한의 어떤 사투리 아니면 밥 먹었어? 뭐 먹었니? 이게 이제 한경도랑 황해도 사투리인데 경찰도 본인 단속해야 되니까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미디어 시청 이런 것들 접하고 나도 모르게 남은 말들 쓰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네 밥 먹었어? 이렇게 본인도 이제 텀텀한 거예요. 네. 듣는 애들도 그게 남쪽 말투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신고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서로가 알아버렸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안 먹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서울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그냥 실수로 계속 나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거잖아요. 없는 거죠. 저거면. 짜증나, 어, 작살나 어. 이런 말 북한이 절대 안 쓰는데 대박 그런 말, 이런 거. 예, 대박 이런 거, 오빠 이런 거 학교에서 애들이 뭐 시키고 이러면 아 짜증나 이거 쓴대요. 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생활의 습관에서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어르신, 주민 이런 거는 북한. 근데 저는 어르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북한에서. 이게 북한에서는 되게 공경을 많이 하니까 어르신들을. 예. 어르신들이랑 많이 썼고 주민들, 북한 주민이란 말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북한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위 1% 아까 엘리트층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게 좀 비교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중산층, 한국의 중산층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BBC에서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라서 북한에서 상위 1%보다 한국 중산층이 더 낫다. 그러니까 한국 중산층보다 북한 1%가 못 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상위 1%에 살던 주 쿠바 그 대사관에서 이제 탈출하신 분이 그 증언을 하셨잖아요. 아, 네. 네, 그분을 이제 그분 얘기를 BBC에서 쓴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30년, 40년 뒤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때의 중산층이면은 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프라가 그렇게 밖에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보일러, 뭐 비대, 뭐 자가용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중산층들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몇 평짜리 아파트, 지하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가 북한에 아예 안 돼 있어요. 뭐 차가 있다고 해도 뭐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기름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상위 1%보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니까 잘 사니까 가지고 있는 돈, 자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상위 1%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중산층보다는 훨씬 어렵죠. 맨날 감시받고 어딜 못 가고 그 안에서 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지키는 거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용꼬리보다 쥐대가리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거기서 큰 소리 내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다른 데 가서 큰 나라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뒤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그 맛이 훨씬 좋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보다 못 살아도 어디 가서 권력 휘두르고 야 북한의 권력자들 정말 살만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번호부터 달라요 그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그 초소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딱 경례를 해요. 그리고 북한은 아직 수신호로 그 신호를 보내거든요. 평양시에 신호등이 없어요. 교통 경찰이 자 이 차 여기 갑니다. 하는데 그런 차가 오면 차 다 세워요. 사람 다 세워요. 1호차라고 해서 다 보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들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반 중상층들이 누리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긴 한데 인프라나 뭐 자유롭거나 뭐 먹고 자고 보고 이런 거야 사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훨씬 낫죠. 저도 아마 나올 거예요. 중산층이 아니어도. 네, 전 여권 하나 들고 얼마 전에도 이제 몽골 다녀왔거든요. 북한의 1% 상류층들 여권 가지고 몽골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허락 받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가요. 여행으로는 절대 못 가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자유롭고 좋죠. 막 그 서울에서 또 막 부산까지 우리 그 방송을 들었는데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지금 뭐 한 4-5시간이면 가는데 북한은 이제 평양에서 좀 끝까지 가려면 며칠 걸리고. 그러니까요. 뭐 아무리 상위 1%라고 해도 김정은, 렉셔스, 마오바 벤츠 타고 함경북도까지 간다고 해도 2-3일 걸릴 거예요. 왜냐면 도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기차 타고 가더라도. 근데 그건 이제 물리적인 시간과 피로감이 쌓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비교를 봤을 때는 확실히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거기 뭐 잘 사는 사람들이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K-팝 처음부터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막 K-팝이나 K-문화 이런 K-컬처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뭐라도 일어나라 막 이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러면 탈북을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한다. 더 많이 원하죠. 근데 그걸 막 더 철저하게 막고. 철저하게 맞죠. 요즘에 뭐 국경 중국 국경 1,400km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쉽게 탈북할 수 있는 곳에는 세 겹으로 이제 국경을 만들어 놨어요. 전기도 막 흐르게 하고 막. 전기를
계속 24시간 안 흘러요. 그럴 전기도 없고. 더 무서운 건 뭔지 그게 랜덤으로 전기를 넣어요. 어느 순간에 전기가 붙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공포가 더 크잖아요. 만약에 전기가 24시간 흐르면 뭐 전기를 감전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넘겠지만 마음 놓고 넘다가 언제 전기에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잠깐씩 넣어요. 3,300으로 쭉쭉.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있고 그거 가기 전에 이미 국경영선 접하기 한 500m부터 경찰, 군, 뭐 사법 몇 겹으로 돼 있어요. 그걸 다 뚫고 가기에는 불가능해요. 옛날에는 그냥 군이 하나 있으면 걔네 매수해서 넘었어요. 근데 얘 이거 다 뚫으려면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저거도 하다 다 소리 나가지고 다 들켜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북한의 그 국경연성 군인들도 돈을 못 받는 데잖아요.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대시키고 감옥 가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걸 다 뚫었어. 정말. 예. 톰 크루즈처럼 그걸 다 뚫어도 만약에 보이면 바로 사격이에요. 기관총을 쏴라. 보면. 그렇게 이제 김정은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도 목숨을 건다고 했지만 이거는 그냥 죽어야 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그쪽이 이렇게 막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여기 DMZ 쪽은 사실 여긴 옛날부터 불가능했죠. 왜냐면 뭐 지뢰도 많고. 근데 글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온 친구도 여러 번,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 거기 이제 몇 겹의 경비를 군인들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km 이제 비무장지대고 2km 이제 한국 비무장지대고 이게 한국이잖아요. 그럼 여기로 오면서 몇 겹을 오면서 들켰대요. 근데 이제 본인 탈영병 잡으러 간다라고 이제 둘러대고 와서 이걸 넘고 이걸 넘고 이걸 넘어서 온 거예요. 대단하네요. 완전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죠. 그 정도로. 네,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10년 넘게 이제 한국에 계시는 거잖아요. 한국이 나은 거죠. 훨씬. 아이고 그거는 말을 진짜 그거는 네. 아우 한국이 나은 점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나온지를 정말 북한은 니을 받침 들어간 게 다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네, 물, 아, 불, 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요 세 개예요. 3대 요소. 3대 요소예요. 니을 받침 들어간 거. 야. 이거 다 없어요. 물 만들려면 여름엔 좀 낫죠. 겨울이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뜨거운 물 끓여서 찬물이랑 섞어서 씻어야 됩니다. 불 더더욱 어려워요. 보일러 아예 안 돼 있고 다 장작으로 석탄으로 떼서 방을 덮이고 자기가 살아야 돼요. 쌀 더더욱 없죠. 이건 뭐 당마당 가서 구하기도 힘들고 요즘 없고. 이건 뭐 기초적인 거고 이거 플러스 이동, 통신, 뭐 여행, 와우 너무 많아요. 예, 자유,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없는 자유, 때려칠 수 있는 자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백수가 될 수 있다는 이것도 자유예요. 우리 뭐 백수면 막 고민하고 걱정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백수가 되고 싶은데 백수가 못 돼요. 야, 그 최근에 그 영화 하나 있었는데 탈주. 탈주. 네. 거기서 딱 그러잖아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실패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위해서 자기는 간다. 네. 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 참여했던 친구가 거기 출연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왔거든요. 그거. 네, 그러네요. 정하늘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거를 뭐 언어도 코치하고 그렇게 딱 DMZ로 온 진짜요? 친구예요. 2012년에. 그 친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대요. 네. 그리고 저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편으로는 진짜 좀 누리고 있는 게 있는데 너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저희 아버지도 맨날 그래요. 좋은 건 말 안 해요. 불만만 얘기를 하세요. 좋은 건 말을 안 하세요. 왜 이미 좋으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근데 불만만 얘기해요. 소주가 왜 이렇게 약해? 좀 더 세게 해. 빨간 뚜껑 마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단점만 봐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을 살면서 편안한 건 이미 내 몸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불편한 것만 요구하고 얘기할 뿐이죠. 오늘 정말 유성님 오늘 정말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라고 딱 정리하기도 힘들게 뭔가 이렇게 통으로 날라와서 확 느낌으로 그냥 이 보시는 분들이 그냥 느끼지 않으셨을까. 네,
제가 뭐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말씀도 주워 잘하시고. 들은 거 그리고 이제 네. 또 박사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석사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석사 학기 끝나고 지금 네. 논문 쓰는데 네. 와 지금 탈모 걸릴 것 같아요.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꼭 박사까지 하셔서 더 리서치 네. 해주시면 정말 좋은 책들이 이렇게 또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끝으로 네.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되게 얕고 그런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거고 저건 좀 아닌데요.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개인이 그냥 생각이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줍지 않게 유튜브 채널 저도 하고 있거든요. 네, 북미남이라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정말 생생한 이야기, 증언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채널이니까요. 북한 이야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북미남 채널 한 번씩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북미남 채널 그 첫 댓글 링크로 딱 한번 고정해서 네, 알겠습니다. 클릭하기 쉽게 그렇게 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유성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